왜? 어. 사회지문 사회지문 했다고? 마르코프 과정 이거 지문을 했다고? 나 기억이 없는데? 그 과학 지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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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마르코프 과정 이거 과학 지문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지문 할게요. 두 번째 그 과학 지문. 자, 마르코프 과정 지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수특 연계 지문이에요. 맞죠? 수특 연계 지문인데, 자, 요게 연계되어 있는 지문이 수특 과학 07번 에이전트 지문하고, 자, 그 다음에 복합 01, 자, 마르코프 의사결정 모델 MDP인가? 자, 마르코프 의사결정 모델. 자, 그 지문 이 두 개의 내용이 좀 연계가 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수특 독서 내용이 연계가 될 때 한 지문의 내용이 특정한 한 지문의 내용이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두 개, 세 개의 지문의 내용이 복합 연계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이제 독서가 그러니까 국어 전체가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게 국어가 계속 이제 적층형으로 난도가 쌓이잖아, 맞지? 그 직전 연도에 나왔던 개념들에 더 플러스가 된 개념으로 계속 변별력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수특 독서의 특정 한 지문의 내용을 연계를 해서 이제 지문을 구성을 했다면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 지문 이상을 연계를 해가지고 출제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수특의 내용을 편파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맞죠? 전체 지문의 내용들을 연결해 가면서 소재가 비슷한 내용들끼리는 같이 생각의 고리를 엮어주면서 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일단은 연계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연계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 핵심어와 그리고 내용 전개 방식 이 두 가지 지점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동화 프로그래밍 에이전트는 주어진 환경의 확률 과정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 예측에 기초하여 어떤 작업을 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에이전트 작동 모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다라고 느끼면은 그러면 지문에 지배당할 확률이 높아요. 맞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식으로 지문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적어도 관련된 소재에 대해서 독서를 하고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확률 과정이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비가 올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상황이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말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했어야 되는 두 가지 내용이 바로 뭐였어? 그렇지. 에이전트. 자, 에이전트란 무엇이냐? 자, 관련된 개념.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바로 확률 과정에 관련된 정보. 자, 에이전트라는 것은 확률 과정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되어 있지. 확률 과정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 아니? 그 확률 과정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비가 올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상황이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과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확률을 말하는 건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확률을 고려를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모델이 바로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맞죠? 자, 확률 과정이 특수한 형태로서 비교적 단순하여 널리 쓰이는 것으로 마르코프 과정이 있다.
자, 이러한 모델 중, 자, 마르코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마르코프 과정이라는 것은 에이전트가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모아놓은 일종의 행동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마르코프는. 맞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마르코프 의사결정 모델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해주겠죠. 자, 수특에서 연계됐던 부분들은 이 부분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무시하고 오직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확률 과정이래. 자, 문단 구분 없이 쭉 정보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코프 과정. 자,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무시. 즉, 과거의 사건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상황과 오직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한다? 그렇지, 미래를 예측한다. 자, 엮어봅시다. 엮어본다라는 것은 정보를 연결한다는 거죠. 여기서 현재 상황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볼 수가 있어?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을까? 현재의 상황.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고려한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현재의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고려한다는 거야. 확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이제 여기서 에이전트는 확률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그 행동 모델이라고 했고, 그 행동 모델 중에 마르코프라는 행동 모델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는 이제 확률 과정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르코프 과정도 이제 에이전트 행동 모형 중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은 현재 그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을 고려해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는 현재의 상황만이 미래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성질인 마르코프 속성을 지닌 환경에서 적용이 된다. 자, 이 과정은 어떠한 속성에서 적용이 된다? 마르코프 속성. 자, 이 마르코프 속성은 이 마르코프의 행동 모델이 나타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마르코프 속성이라는 게 나타나야지 이러한 맞지? 행동 선택이 나타날 수가 있대. 그럼 마르코프 속성이라는 건 뭐겠어? 이미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 과거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확률만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거. 자, 예시가 나오고 있죠. 자, 11번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빨간 공 2개, 파란 공 하나, 노란 공 하나가 자료에 담겨 있고 공을 하루에 하나씩 꺼내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기억에 관련된 상황은 무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 기억에 관련된 사건을. 자, 지금 1일째와 2일째 꺼낸 공을, 자, 1일째와 2일째 꺼낸 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3일째 꺼낼 수 있는 공이 달라진대. 이런 상황은 마르코프 속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꺼냈던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고 밖으로 보관을 한 채 남아있는 공을 계속 뽑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거 확통해서 이거 무슨 사건이라고 보여요? 확통해서. 자, 이거는 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맞지?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확률적인 상황이 종속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맞나요? 자,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사건이 바로 니은. 자, 니은은 어때? 자, 독립 변수죠, 독립. 그러니까 각 시행별로 상자에 있는 공을 꺼낼 때 각 시행별로 각 공을 꺼낼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지 않는 독립 변수에 해당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확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마르코프 속성을 충족하는 경우는 니은의 속성이다. 왜냐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1일차하고 2일차 때 공을 꺼내는 선택이 3일차라는 현재 시점에서 공을 꺼내는 시점의 확률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 봤을 때는 과거의 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과거의 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 대해 과거 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두 개의 예시를 통해 가지고. 이해되니? 자, 11번 문제를 한번 볼게. 1번, 기억에서는 1일째 꺼낸 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3일째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자, 보시면 빨간 공 2개, 파란 공 1개, 노란 공 1개. 자, 이 총 4개의 공을 자, 1일째, 2일째, 3일째, 3일에 걸쳐서 뽑는 거야. 맞지? 1일차, 2일차, 3일차. 맞지? 자, 첫 번째 뽑힌 공이 무슨 공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3일차 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인지를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자, 1일차 때 예를 들어서 빨간 공이 뽑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만약에 1일차고 2일차 때 파란 공하고 노란 공이 뽑힌다고 한다면 3일차 때 빨간 공이 100% 확률로 뽑히겠죠. 맞나요? 뭐 이러한 경우 수도 있고, 그리고 1일차 혹은 2일차 때 빨간 공이 한번 뽑히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이거는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맞지? 뭐 이러한 경우의 수에서는 빨간 공이 3일차 때 뽑힐 수 있는 확률은 50% 정도라 볼 수가 있겠지. 맞아? 자, 그리고 빨간 공이 1일차하고 2일차 때 미리 뽑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그럼 3일차 때 빨간 공이 뽑힐 확률은 0%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각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봤을 때, 자, 각 경우의 수마다 3일차 때 뽑을 수 있는 빨간 공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첫날에 뽑은 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맞죠? 그럼 3일차 때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번은 자, 그 독립시행인데, 니은에서는 4일째 꺼낼 수 있는 공을 예측할 때 3일째 외에, 자, 1일째와 2일째에 꺼낸 공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렇죠. 왜냐하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각 시행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뽑고 나서 다시 집어넣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공을 뽑을 때마다 각 공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정해져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마르코프 속성을 만족한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자, 3번. 기억과 니은에서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꺼낼 수 있는 공이 달라지며, 자, 그 상황이 확률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실 3번 선택지가 좀 오류가 있거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꺼낼 수 있는 공의 확률적인 조건이 다 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거든. 근데 이렇게 봐야 돼요. 애초에, 자, 제가 이제 이의 제기한 지점이 이거야. 답의 근거는 이거야. 에이전트라는 것은, 자, 이 확률 과정을 고려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자, 이 확률 과정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확률. 자, 이것을 확률 과정이라고 해. 맞아? 이것을 충족하면 이제 마르코프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충족을 하고 요거는 충족하지 않아. 그럼 요거는 이제 충족하기 때문에 어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확률을 고려해서, 자, 마르코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확률을 고려하는 확률 과정이 반영되어 있는 마르코프 속성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확률 값이 어때? 고려되어 있다. 이런 식의 정보로 갔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자체의 내용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문단의 정보와 연결을 해가지고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선지다라는 게 이제 출제 의도예요. 맞죠? 제가 이의 제기한 지점 다른 지점이에요.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뭐 지금 얘기를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이의 제기의 결과가 나오면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여튼지 간에 뭐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얘는 이것과는 상관없이 어때? 이것과는 상관없이 마르코프 속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전제 정보를 지금 만족하고 있지 못해. 근데 얘는 얘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1일차, 2일차 때 뽑은 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 1차에 어떠한 특정한 공을 뽑을 확률이 확률적으로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맞아? 마르코프 속성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각 1차 때 뽑을 수 있는 공의 확률이 달라지므로 3번 선택지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4번. 기억에서는 니은에서와 달리 마르코프 과정에 따라 미래에 꺼낼 수 있는 공을 예측할 때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기억은 마르코프 속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마르코프 속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다음 문단에 대한 다음 문단의 정보를 보고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단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 자, 니은에서는 기억에서와 달리 미래에 꺼낼 수 있는 공을 예측할 때, 자, 오직 현재의 값만이 쓸모 있다는 가정을 도입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판단이 어려웠던 지점이 바로 오직 현재의 값만이 쓸모 있다는 가정이라는 진술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지의 어떤 특정한 표현이 자,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선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 지문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죠. 자, 오직 현재의 값만이 쓸모 있다고 한다는 정보는 지문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단 이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문단.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금 11번에 1번, 2번, 3번 소구하고 다시 3문단으로 온 거야. 그런데 현실에서는 마르코프 속성을 지니지 않는 상황이 더 많고, 그런 상황을 마르코프 과정에 따라서 예측하면 결과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보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죠. 자, 이 현실 상황 속에서 마르코프 속성 모델을 적용하는 케이스들을 한번 볼까?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통제된 상황에서의 실험이지. 통제된 상황에서의 실험에서는 이러한 마르코프 속성이 나타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은 이러한 것들이 이게 막 제대로 딱딱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근데 현실 같은 경우에는 속성을 지닌 마르코프 속성을 지닌 상황과 그리고 속성을 지니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현실에서는 마르코프 속성을 지니지 않은 상황이 더 많다라는 거야. 됐어? 이 많다라는 것은 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1번 상황, 2번 상황. 2번 상황이지. 마르코프 속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을 마르코프 과정에 따라 예측하면 결과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가 있대. 얘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럼 11번에 4번 선택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현실에서는 마르코프 속성을 충족하는 것보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마르코프 속성을 적용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마르코프 속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억의 상황에서 미래의 예측값에 대한 정보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정보로 이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만 볼게. 다만 주어진 상황이 복잡해서 변수들을 모두 알지 못하는 경우나 슬러시 해주시고, 특별한 경우가 필요 있는 경우에는 마르코프 속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여 마르코프 과정을 사용하곤 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예외 정보가 있죠. 예외 정보. 자, 예외 정보는 변수를 다 알지 못하거나 변수를 알지 못해. 변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각 사건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의 값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 오케이? 자, 확률을 모두 다 계산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 뭔가 이제 특별한 경우가 무슨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속성 중 하나를 만족할 경우에는 자, 마르코프 속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다라는 말이겠지. 됐어? 자, 과거의 값들이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면 오직 현재의 값만이 쓸모 있다고 가정을 한 채 근사적으로 계산한 확률이 미래 예측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주장이고 이것에 대한 근거 문장이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죠. 근거. 왜냐하면 과거 값들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원래 마르코프 속성을 만족하려면 과거 사건이 현재 미치는 확률 값이 없어야 되거든. 맞아? 근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마르코프 속성을 꼼꼼하게 다 만족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식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마르코프 속성을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마르코프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야, 현실적으로는. 그랬을 때 그 케이스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식의 케이스에 이러한 케이스들은 마르코프 속성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속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이러한 케이스들은 보통 과거의 값이 현재 사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과거 사건이 현재 사건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뭐 1% 미만이라든지 그렇게 미비한 정도. 맞아? 미비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오직 그 현재 값만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쓸모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말이겠죠. 이해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11번에 5번 선택지를 볼게. 니은의 마르코프 속성을 만족하는 거죠. 마르코프 속성을 만족하는데 굳이 마르코프 속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보를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돼? 자, 여기서 과거의 값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현재의 값만 쓸모 있다고 가정을 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정보는 어디에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지. 마르코프 속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에 적용을 하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이미 마르코프 속성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외적인 변수에 적용되는 가정을 굳이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이라는 겁니다. 자, 날마다 A 혹은 B가 하나가 나타나는 가장 단순한 마르코프 과정이 있다고 해보자. 현재 A가 나타났을 때 내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모레 B가 나타날 확률을 이해를 통해 예측해 볼 수가 있다. 자, 이는 현재를 포함하여 A, B, A, B, B 이 두 가지 경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각각의 궤적을 에피소드라고 한다. 자, 에피소드. 자, 제가 예전에 살았던 건물 이름인데, 자, 볼게요. 현재 A 상황이야. 현재 A 상황이고 두 번째 사건은 몰라. 근데 세 번째 무조건 B가 나타나는 상황은 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A, B, A, B, B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각각 두 가지 뭐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이 각각의 사건이 나타나는 흐름을 에피소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맞지? 자, 근데 AAB가 나타날 확률은 조건부 확률의 개념으로 구할 수 있다. 조건부 확률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므로 AAB가 나타날 확률은 현재 A일 때 내일 B가 나타날 확률에 현재 A일 때 내일 B가 나타날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즉 AAB가 나타날 확률은 맞지? AAB가 나타날 확률은 자, 요게 나타날 확률. 오늘이 A고 내일이 A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을 처음에 구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 A일 때 내일 또 B가 나타날 확률인 두 개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A, B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구하자면은 천천히 자, A가 나타났을 때 다음날 A가 나타나는 그 확률을 구하고 그것을 첫 번째 확률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A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 다음날 B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냥 곱하면 된대. 그냥 심플하죠, 그냥. 맞죠? 이어 각 에피소드가 나타날 확률을 모두 더하면 자, 모레 B가 나타날 확률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이거는 12번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12번 문제와 관련된 예시로 보도록 할게요. 한편 마르코프 과정은 인공지능 학습 방법 중 누적된 보상이 가장 큰 에피소드가 선택될 확률을 높이는 강화 학습에도 적용이 된다. 자, 이는 에피소드의 진행 중에 확률적으로 선택되는 매 지점마다 각기 다른 보상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주어진다. 자, 현재 선택되어 있는 여러 에피소드들 중 각 에피소드가 경과되면서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들을 누적한 값인 변환값이 가장 큰 에피소드들을 찾고 그 에피소드들의 각 지점이 더 높은 빈도로 선택되도록 확률값을 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란 가령
자, 0.7의 확률로 10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인 7을 말한다. 자,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의 값만 적어 보시면 되겠죠. 확률적. 다야 미안한데 여기 나오니? 확률적 보상이라는 것은 자, 보상 확률과 무엇을 곱한 거야? 보상값. 자, 이것을 확률적 보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확률적 보상값이 가장 큰 것을 항상 선택하는 식으로 이 마르코프 속성의 그 에이전트 행동 모델은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자, 에이전트가 현재 상황에 있어. 이 현재 상황에서 다음 상황에 해당되는 A와 B라는 다음 행동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어떠한 특정을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의 값이 각기 다르단 말이야. 맞지? 그 각기 다른데 근데 그 A하고 B를 선택할 확률이 각각 0.3, 0.7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에이전트가 가장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로 설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확률적 보상이 높은 값들을 선택한다는 거야. 이거 두 개로 곱한 3과 이거 두 개로 곱한 자 14. 맞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때? 확률적 보상이 더 큰 자 14를 선택을 함으로써 계속 이런 식으로 확률적 보상이 큰 값들로 자, 그 행동들을 구성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에이전트는 어떠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고 어떠한 기계 모형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돼요. 맞죠? 자, AI가 그 내장된 기계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현실에서는 마르코프 속성을 지니는 상황보다 지니지 않는 상황이 더 많다. 그렇지. 속성을 지니는 상황보다 지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니지 않는 경우는 오차들이 많단 말이야. 맞지? 그렇다면 이 오차가 많은 이 속성 마르코프 속성이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케이스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속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자, 그 미래에 대한 예측값을 낸다는 거죠. 맞나요? 아무튼 여기서만 가지고 끊을 수 있는 정보예요. 2번. 에이전트는 마르코프 과정에 따라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자, 과거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행동 모델이기 때문에 뭐 2번은 무리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할지, 미래를 예측하는 행동을 할지라는 정보예요. 자, 과거의 값들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마르코프 과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도 동그라미 별표. 자, 도 동그라미 별표라는 것은 자, 이건 무슨 진술이야? 그렇지, 부분적 진술이야. 자, 우리가 정보를 읽을 때 그 단정적 진술과 부분적 진술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부분적 진술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값들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마르코프 속성이 적용되는 상황, 적용되지 않는 상황, 현실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마르코프 속성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예외 정보로 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4번. 강화 학습을 거친 인공지능은 보상이 가장 큰 지점을 포함하는 에피소드들을 선택을 한다. 보상이 가장 큰 지점을 포함하는 에피소드를 선택을 한다. 자,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반환값이 가장 큰 에피소드들을 찾는다고 했어요. 맞죠? 반환값. 자, 여기서 이제 반환값들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은 바로 이제 확률적 보상이라는 건데, 단순히 보상값만 가장 큰 에피소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상 확률까지 고려를 한 값이 선택값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에피소드가 다음 행동을 무조건 확정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확률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보상이 높더라도 확률이 적으면은 맞죠? 값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5번. 바둑 게임에서 최선의 수를 찾을 때 과거의 바둑판 상황을 모두 무시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바둑 게임은 마르코프 속성이 적용된다고 했어. 속성이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5번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한 쇼핑몰에서 뭐 이런 식의 정보가 나오고 있죠. 자, 구매, 비구매. 문제 잘 냈어. 맞지? 나도 이런 문제 만들고 싶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거 만들고 나면은 되게 재밌어. 뿌듯하고. 요즘에 바빠가지고 제가 문제를 못 만들고 있는데, 저도 이제 문제 많이 만들거든요. 예전에 문학 문제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 독서 문제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 혼자 만드나요? 혼자 못 만들죠. 문제는 그 제가 속해 있는 팀이 한 30명 정도 있는데 존나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서울대 대학원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아. 그 밥 먹고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사고력이 남달라. 그냥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데 씹덕 중에 그런 씹덕이 없어. 맞아? 맨날 막 국어 문제 얘기만 하는 거야. 맞지? 근데 나는 또 재밌어. 또. 자, 여기서 보시면 화살표는 해당 월의 기준으로 다음 달에 구매와 비구매 중 어떤 것에 해당할지를 나타내며 숫자는 그렇게 될 확률이다. 현재는 5월이라고 가자. 자, 지금 현재 5월인데 잘 보세요. 자, 현재 5월달 구매를 한 사람이 다음 달 구매를 할 6월달에 구매를 할 확률은 몇 %일까? 현재 5월달에 이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상황이야. 근데 다음 달에도 그 쇼핑몰에서 똑같이 구매를 할 확률은 몇 %일까? 표에 따르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90%, 10%, 80%, 20%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5월 달에 구매를 한 상황이야. 근데 그 사람이 다음 달에도 구매를 할 확률. 어떻게 봐야 돼? 뭐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이걸. 구매를 한 사람이 다음 달에 또 구매를 한다. 90%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5월 달에 구매를 한 사람이 다음 달에도 6월 달에 구매를 할 확률은 90%의 그 확률로 구매를 할 거라고 예측한다는 거야. 됐어? 반대로 5월 달에 구매였던 사람이 다음 달에는 구매를 하지 않을 확률적 예측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거 보고 한다는 거지. 10%. 됐어? 자, 그리고 5월 달에 회원 가입은 되어 있지만 5월 달에 이 사람이 구매 실적이 없어. 근데 구매 실적이 없는 사람이 다음 달에도 구매 실적이 없을 확률은 20%. 5월 달에 구매 실적이 없는데 다음 달에 6월 달에는 구매 실적이 있을 확률은 80%.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5월을 포함해서 구매, 비구매인 에피소드가 나타날 확률은 0.2이다. 구해볼까요? 몇일까요? 자, 구해보세요. 자,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하나씩 구한 다음에 곱하면 된다고 했죠. 요거 구한 다음에 이 확률. 그 다음에 요거 구한 다음에 요 확률. 두 개 곱하면 되겠죠. 자, 구매에서 비구매로 가는 확률은 일단 요 확률은 몇이야? 0.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갈 확률은 0.2. 두 개로 곱하면 되니까 0.02. 맞지? 어렵지 않지? 근데 여기서 계산이 사칙연산이 안 되면 곤란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자, 그 지점은 맞죠? 자, 5월에 무엇인가를 예측할 때 6월에 비구매자가 7월에 구매자의 확률은 0.08이다. 자, 일단은 5월에 무엇인가를 예측할 때 6월에 구매자가 지금 이건 각 월에 계속 고정적으로 이 확률 예측표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 그러면 6월에 비구매자가 7월에 구매자의 확률은 이 표를 그대로 예측하는 거야. 맞아? 자, 6월에는 비구매자인데 8월에는 구매자의 확률은 자,
이거는 그러니까 6월을 현재라고 봤을 때 6월의 입장에서 7월을 예측하는 거잖아. 그냥 비구매자가 다음 달 구매자의 확률인 0.8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선생님 현재는 5월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 5월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5월 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월별로 적용이 되는 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맞죠? 각 월별로. 그렇다면 6월달을 현재로 가정을 했을 때는 6월달이 현재로 기준을 했을 때 다음 달은 7월이니까 맞죠? 그렇다면 현재 6월달은 비구매, 다음 달 7월은 구매하면은 요 확률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죠. 자, 5월의 구매자가 7월의 구매자의 확률은 두 에피소드가 각각 나타난 확률에 의해서 0.89로 계산이 된다. 자, 이건 조금 봐야 되겠네요. 5월의 구매자가 7월의 구매자의 확률. 자, 5월에는 5, 6, 7이라고 했을 때 5월의 구매자가 7월의 구매자의 확률은 맞죠?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5월달 구매자였던 사람이 6월달에도 구매자이고 7월달에도 구매자인 경우 맞지? 자, 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월달에 구매자고 6월달에는 비구 그 다음에 7월달에는 구 됐나요? 이제 요거 구한 다음에 확률 요거 구한 확률 두 개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됐죠? 99 0.9 99는 0.9 맞지? 또 99는 0.9니까 자 0.81 맞지? 자 9에서 비구 0.1 비구에서 9 0.8 하면은 0.08 됐죠? 두 개 구하면 0.89가 나오겠네요. 0.89 답 3번이네요 그러면. 자 메커니즘 알겠죠? 맞죠? 그러면 뭐 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어 문제 패스하고 현대소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 자 현대소설 아 좋습니다. 자, 딱 그 어려움을 느꼈던 문제가 좀 고정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18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맞지? 18번은 딱히 어렵진 않았고 18번 선택지 중에서 조금 판단이 애매했던 선택지 있었나요? 개념이나? 괜찮았어요? 다 완벽하게 소거 가능했어요? 자, 그나마 좀 헷갈릴 만한 4번만 보고 넘어갈까요?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가며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초점을 옮겨간다라는 말은 초점을 옮겨가는 기준은 무엇으로 설정하면 좋냐면 내면 서술 유무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인물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어떠한 인물의 초점이 가해져 있다. 해서 소설에서의 초점 여부는 그 해당 인물의 내면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유무를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나의 그 남편의 내면이 서술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내의 내면만 서술되어 있어. 그러니까 초점이 옮겨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만약 남편의 내면 서술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초점화된 대상의 내면이 옮겨가고 있다. 이거 성립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은 딱히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맞지? 19번은 딱히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자, 1번부터 볼게. A에서 인물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자기 의지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키려고 하고 있다. 자, 판단해야 되는 정보는 두 가지야. 반어적 표현의 유무, 그 다음에 자, 납득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것은 설득의 유무, 설득하려는 태도의 유무. 자, 일단 첫 번째 반어적 표현의 유무부터 볼까요? 자, 반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 기준을 잡으면 좋을까? 반어적. 자, 반어의 판단 기준은 자,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 속마음 또는 상황. 맞지? 반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내적, 외적 기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내적 속마음과 반대가 되거나 외적 상황과 반대가 되는 표현이 바로 반어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 기준 정보를 잘 잡으면 돼. 이 기준 정보. 이 기준 정보는 되게 상식적으로 잡으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봐. 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솔직히 가기 싫어. 나는 솔직히 그 사람이 싫어. 그 사람이 싫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 그 속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표현을 할 때는 넌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 맞지? 또는 상황이랑 이제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늦었어. 지각을 했어. 지각을 해가지고 혼나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오히려 칭찬을 해. 어우, 일찍 오셨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반어적인 예시나 표현들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막상 이제 문제에서 반어적 표현의 유무를 물어볼 때는 기준 정보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A 부분에서 남편이 고소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고소가 무슨 뜻이죠? 고소. 고가 여기서 쓸 고자입니다. 그럼 무슨 웃음이라는 거야? 쓴 웃음이라는 뜻이야. 쓴 웃음. 맞아? 틀렸소 하면서 맞죠? 자, 화증이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화증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화병이라는 뜻이야. 화병. 맞아? 화병, 스트레스. 자, 화병, 스트레스가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칼라가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야. 맞지? 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따로 있어. 자, 뭔데? 마누라가 내가 어떤 하이칼라한테나 홀려다니거나 그 하이칼라가 늘 내게 술을 권하거나 근심을 했으면 그것은 헛걱정이지. 마누라가 혹시나 이런 식의 걱정을 했다면 그것은 틀렸다라는 거야. 나에게 하이칼라는 아무 소용도 없대. 나의 소용은 오직 술뿐이야. 술이 나의 창자, 내장을 휘돌아 이것저것 있게 만드는 것을 나는 취할 뿐이요. 자,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술만 처먹고 다닙니까? 라고 아내가 말을 했는데 왜 술을 마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맞죠? 혹시나 엄마가 아빠한테 왜 술 먹고 이렇게 들어와서 했는데 그 아빠가 이런 소리 하잖아?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 주걱으로? 맞지? 당장 나가. 이런 개소리 할 거면 당장 나와. 그러겠죠. 맞아요? 지금 왜 술 먹냐? 스트레스 때문에 술 먹니? 아니면 어떤 양복쟁이들이랑 뭐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업하느라 뭐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술 먹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아니래. 혹시나 부인이 그러한 이유로 내가 술 먹는다고 한다면 그건 틀렸다고 말해주고 싶대. 말 계속 빙빙 돌려서 하고 있죠. 맞아요? 그냥 나는 뭐 나에게 소용은 술뿐이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술뿐이고 그냥 술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취하게 할 뿐이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아.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하거나 상황과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맞죠? 전혀. 자, 그렇다면 자기가 자의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로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없어. 나에게 소용은 술뿐이래. 소용. 내가 필요한 것은 오직 술뿐이다라는 뜻이야. 맞지? 자, 그래서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 부분부터 읽었으니 그 관련된 그 서사 부분 빠르게 파악을 한번 해볼까? 자, 그렇게 A 개소리를 하더니 호련 어조 말투를 고쳐 감개무량하게 유의유망 유의 쓸모가 있다는 뜻이고 유망 능력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똑똑한 이라는 뜻으로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똑한 머리를, 쓸모 있는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 안 시킬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자, 아니 머리를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맞지? 근데 그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시킬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술을 마시냐라는 말이야. 하고 한숨을 내어셔. 물큰물큰한 술 냄새가 방 안에 흩어지고. 아내에게서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웠어. 자, 고만 묵묵히 입을 다물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벽이 자기와 남편 사이에 깔린 듯 했어. 자, 21번 보기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지식인이고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지만 근데 어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자, 뜻대로 되지 않고 사회의 문제점과 그리고 그에 따른 자괴감을 드러냈는데 이것은 작가의 현실적 경험을 투영한 실제 작가의 페르소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리고 아내는 그러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소박한 인식과 윤리관을 지닌 아내의 반응. 아내는 소박한 인식과 윤리관을 지니고 있어. 맞지? 소박한 인식과 윤리관을 지니고 있는데 독자가 주인공의 냉소적 태도를 상대하여 바라보면서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누구의 입장? 독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인물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둘 사이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당대 지식인과 대중 사이의 간극을 환기하고 있다. 당대 지식인 누구? 남편. 아내는 누구? 독자로 비롯되는 대중. 오케이? 이 그 지식인과 그리고 대중들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고 남편의 생각과 말투를 통해서 지식인들의 당시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내의 생각과 말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대중들의 시선과 생각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내에게는 남편의 말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대중들은 그때 당시에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그 지식인들의 말과 행동과 설득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고 이해도 하지 못하고 공감도 못했다라는 거야. 자기와 남편 사이에 깔린 듯 했어. 남편의 말이 길어질 때마다 아내는 이러한 쓰디쓴 경험을 맛보았어. 그래, 왜? 소통이 안 되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윽고 남편은 기막힌 듯이 웃었지. 또 못 알아듣는군. 그래. 존나 개무시하죠? 맞나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묻는 내가 그러지. 마누라, 그런 말을 내가 알 수 있겠어? 내가 설명해 드리지. 리슨.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고 이 사회라는 거야. 이 조선 사회가 나한테 술을 권한대. 왜? 여기서 사회는 화자가 남편이 바꾸려고 하는 세상이죠. 근데 그 세상이 나에게 술을 권한대. 그 이유는 C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맞죠?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에서 났다면 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나? 사회란 무엇인가? 아내는 또 알 수가 없었어. 어찌하였던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리집이었거니 한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대중의 시선이었다는 거야. 사회? 그게 뭔데? 요리집인가? 먹는 건가? 이랬다는 거예요. 조선에 있어도 아니 다니면 그만이지요. 남편은 또 아까 웃음을 재우친다. 술이 정말 아니 취한 것 같이 갑자기 또렷한 어조로 갑자기 술이 깬 듯한 목소리로 기막혀. 그 분자된 이상이야. 분자가 된 이상이야 다니고 아니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집에 있으면 아니고 나고 밖에 나가는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이 사회라는 것이 나에게 술을 아니 못 먹게 한다는 말이오. 아니 못 먹게. 이중부정. 이렇게 읽을 때 이중부정 때문에 좀 읽기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건데 C 바라 부분을 보면은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를 바꾸려고 했지만 이 조선 사람들이 모인 조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맞아?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대승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지만 이 각자 사람들이 각자의 입속 권력욕 그 알량한 다툼 때문에 대승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나요? 처음에는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대승적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소하게 자기들의 그 알량한 권력들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툼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현타가 오는 거죠. 맞아요?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새끼들이냐. 이게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맞나? 라는 식의 현타가 와가지고 내가 술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밑에서 5번째 줄 중략. 자,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어. 주정꾼 노릇밖에 없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그냥 지식인들은 어때? 술만 먹을 뿐이다. 나 같은 지식인들은 이제 술만 먹을 뿐이다. 자, 공연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무슨 노릇을 해서 주정꾼 노릇을 못해요. 남이라서. 아내는 부지부식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분이 되어서 열기, 빡쳐 있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불쑥 이런 말을 했어. 얼마나 짜증났을까? 맞지? 그렇게 공부한다고 자기를 맞지? 외롭게 만들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돌아와 놓고 한다는 게 지금 술밖에 안 퍼먹고 있으니까 술만 퍼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자, 21번 볼게요. 자, 21번 의외로 판단 기준이 쉬웠는데 자, 1번 볼게. 아내가 비단옥과 금지환에 경멸하는 시선을 던지는 데에서는 인물이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 나름의 윤리관을 바탕으로 부정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군. 보기에 근거가 나오고 있기는 하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아내는 소박한 삶과 윤리적 나름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좀 바꿔야 돼. 이게 엔드 정보가 아니라 자, 소박한 인식과 윤리관을 지닌 아내의 반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박한 인식도 인식이지만 윤리관도 어때? 독립적인 정보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자, 지금 자기의 남편은 어때? 외국 가서 지금 유학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어. 맞지? 근데 친척들은 어때? 막 이렇게 비싼 옷가락지, 비싼 옷, 막 이런 옷을 입고 자기 앞에 나타나. 부러워.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마음 가득히 부러워도 했지만이라는 것은 뭐야? 이 사람도 어느 정도의 속물적 욕망은 있는 거야. 진짜 속물적 욕망을 경계하는 삶의 자세라고 한다면 부러워하면 안 되지. 그럼 내로남불이잖아. 안 그래? 자, 나중에 남편만 돌아오면 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그래, 지금 당장 집안에서 돈을 벌 가장인 남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처럼 이렇게 돈 자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남편이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겠지? 라는 그 생각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금 이 상황을 참고 견디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경멸하는 시선을 던졌다라는 것은 그것에 경멸하는 시선을 던졌다라는 것은 어때? 자기는 갖지 못하는데 맞지? 배가 아파가지고 그 대상들에게 경멸하는 시선을 던졌다라는 인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됐나요? 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2, 3, 4, 5번 중에서 좀 헷갈리는 선택지 있나요? 21번 문제에서 좀 판단이 확실하지 않았다. 5번이요? 5번? 자, 5번. 할 것은 주정꾼 노름밖에 없다는 남편의 말에 무슨 노릇을 못해서 주정꾼 노릇을 해요? 라고 반박하는 상황. 그렇지. 아내가 남편의 말에 반박하고 있지. 야, 무슨 할 게 없어가지고 술 퍼먹는 주정꾼이 된다는 게 말이냐 방구냐 이러고 있잖아. 자, 지식인 주인공의 냉소적 태도를 상대하여 바라보도록 하는 효과를 낳고 있군. 자, 이 선택지가 헷갈렸다고 한다면 냉소적 태도에 대한 판단값을 정확히 잡지 못했다는 거죠. 자, 냉소적 태도라는 것은 냉소적이라는 말이 뭐죠? 냉소적? 현실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고 부정적. 자, 현실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현실이라는 것은 대상이야, 대상. 그러니까 냉소적 태도를 취한다고 했을 때 그 냉소적 태도를 취하는 대상이 어떠한 다른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현실일 수도 있어. 어찌됐건 간에 냉소적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현실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맞지? 현실이 부정적이어서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조금 좀 그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냉소적 태도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냉소라는 말 자체가 차가운 미소라는 뜻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 됐다. 뭐 이런 거예요. 됐다. 됐다. 자, 이렇게 지식인 주인공이, 그러니까 주인공은 냉소적 태도를 가지고 있죠. 사회가 부정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해. 이제 더 이상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해. 자, 그러한 냉소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자, 남편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그렇다면 할 게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사회에서 할 건 없다. 내가 할 것이라고는 주정꾼, 술 마시는 것밖에 없다. 를 외치는 주인공에게 그 부인이 이제 뭐라고 하는 장면은 이러한 지식인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반영을 한다라는 건데 딱히 틀린 표현은 아니죠. 자, 넘깁시다. 자, 순서대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 가 작품, 이신희의 사후가 연계 작품이죠. 맞나요? 사후가는 1, 2, 3수 총 4수로 이루어진 연시조고 1수는 소나무, 2수는 국화, 3수는 매화, 그리고 4수는 대나무. 이 4개의 자연물을 맞죠? 각각 예찬,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오케이? 자, 봅시다. 자, 1번. 가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자, 요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절적 배경에 관련된 표현. 자, 1수에서 계절적 표현에 관련된 표현들 찾아볼까요? 봄빛 안 돼요. 자, 봄빛은 안 돼요. 소나무? 소나무가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진 않아요.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과는 무관합니다. 뭘로 봐야 돼? 그렇지. 풍상, 바람과 상이 뭐예요? 설이라는 뜻입니다. 설이 상자예요. 설이는 무슨 계절이야? 가을이에요. 가을. 알겠어? 설이는 가을 고정이야. 가을 고정.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봄빛은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가치관이야. 바람직한 가치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수의 종장을 해석 잘해야 돼, 얘들아. 어떻게 하여 봄빛은 선비들이 지향해야 되는 바람직한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해. 어쩌다가 이러한 바람직한 태도인 봄빛을 가져서 고칠 줄 모르느냐, 밑에 적어줘. 변할 줄 모르느냐. 고치다라는 말은 변하다라는 뜻으로 자동 번역해서 해석을 해줘야 돼. 알겠어? 고치다는 뭐 리페어, 픽스 이런 뜻이 아니야. 바뀌다는 뜻이야. 바뀌다. 어쩌다가 이렇게 바람직한 마음인 봄빛을 가져서 그렇게 변할 줄 모르는 모습을 가졌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배야. 알겠지? 그 지점만 해석 조심하면 돼. 자, 풍상은 세모해 주시고, 풍상은 무슨 뜻이겠어? 시련과 고난 뭐 그런 뜻이겠죠. 자, 그 연계 작품이니까 해석 쭉 하고 갑시다. 이수.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누가 아느냐? 서리법이지. 귀한 줄 사람들이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자, 봄볕을 마다하고 찬서리에 혼자 피니. 자,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넝고하느라. 자, 봄볕과 찬설이 서로 대조 표시해 주세요. 자, 봄볕을 마다하고 찬설이에 혼자 핀다는 것은 이런 뜻이야. 모든 꽃들이 피기 좋은 조건인 봄에 피지 않고 모든 꽃들이 피기 힘든 환경인 찬설이가 내리는 그러한 계절의 피니, 맞지? 피니. 자, 그 뜻이 시련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꽃을 피우는 그 뜻이 청고, 깨끗하고 고결하다라는 뜻이야. 자, 깨끗하고 고결한 나의 친구가 다만 너, 지금 누구? 국화인 줄 아노라. 됐어? 자, 여기서도 찬설이라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가지고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죠. 봄볕은 계절적 배경이 아닙니다. 봄볕을 마다하고 찬설이에 피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3수, 꽃이 무한하되 매한을 심은 뜻은 꽃이 무한하다라는 것은 꽃의 종류는 많으나
이렇게 의역하세요. 꽃의 종류는 많으나 무한하다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꽃이 끝이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필 매화를 심은 이유는 눈 속에 꽃이 피어 한빛인 걸 귀하도다. 자, 눈은, 자, 이게 계절적 배경이죠. 이게, 네모. 눈 속에 꽃이 피어 한빛인 걸 귀하도다. 자, 눈은, 자, 여러분, 계절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시련과 고난이기도 합니다. 맞죠? 계절적 배경이자 시련과 고난이기도 해요. 하물며 그윽한 향기를 아니 아끼고 어쩌리. 그윽한 향기. 자, 1수하고 2수와는 다르게 그 3수, 매화에 대한 진술은 자, 청각적 심상인 향기, 아니, 후각적 심상인 향기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죠. 자, 4수, 백설. 흰 눈이죠. 계절적 배경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의 이미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어요. 흰 눈이 잦은, 흰 눈이 많이 내린 날에 대나무예요. 대나무를 보려 창문을 여니 온갖 꽃이 간되었고 대순만 푸르렀어라. 그렇지. 온갖 꽃은 어때? 온갖 꽃은 지금 눈에 어때? 다 파묻혀 버렸는데 대나무만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구나. 어쩌다 청풍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어쩌다 청풍. 이 청풍은 일수 종장에 나오는 봄빛과 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지? 청풍 봄빛 같다고 표시해 주시고 청풍 밑에 땡땡 같다. 뭐 봄빛. 자, 바람직한 가치관이에요. 맞죠? 자, 흔덕흔덕 하나니. 자, 흔덕흔덕 하다는 음성 상징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흔들흔들 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자, 흔들흔들 거리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요, 선생님? 겨울이라는 추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이신이의 사후가. 자, 연시조. 제가 이제 연시조 이번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연시조가 총 5개인가 있는데 그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 혹시 저한테 연시조 정리 자료 못 받으신 분은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잘 적혀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1번을 확인해 볼 수 있고 2번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의 모습을 그려낸다. 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느냐? 시간의 흐름의 여부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자,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자,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지 여부. 맞지?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지 보세요. 공명의 굴레에 묶여 10년을 분주하니. 자, 공명. 자, 가사 작품, 유배가사. 자, 유배가사를 독해할 때 포인트는 바로 뭐야? 자연과 속세. 오케이? 자연과 속세의 대립적인 자, 그 대립구도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정배예요. 알겠죠? 자연을 의미하는 시어는 동그라미,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는 부정적 세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맞지? 그 외에 유교적 충과 효에 관련된 가치는 뭐로 봐야 돼? 별도의 정보로 볼까? 아니야. 충과 효에 관련된 가치도 속세적 가치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충과 효는 세속적 가치관이야.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은 되게 소박하고 욕심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욕심이 없고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삶을 자연 추구적 삶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보통 이런 유배가사에선 그러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태도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속세는 소박하고 그러니까 자연은 소박하면서 욕심이 없고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는 삶이고 속세는 자, 벼슬 자리에 나가서 부귀 공명을 쌓고 맞지? 자, 유교 사상을 실현시키는 거야. 유교는 충과 효를 실현시키는 사상을 말하는 거지. 입신양명을 하여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임금을 모시는 삶.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 이런 것들. 자, 이것을 이제 구분할 때 구체적인 시어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구체적인 시어로 구분하는 기준을 보면은 자, 속세 같은 경우에는
진, 인, 세, 속, 물 이라는 각 음절의 단어가 조합된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 속세구나 라고 때려 박으시면 돼요. 맞니? 자연은 뭐가 있겠어? 강호, 강과 호수 맞지? 뭐가 있어? 백구, 청풍 뭐 이런 식의 표현 너무 쉬우니까 백구 그 다음에 연하, 고질 오케이? 자, 뭐 구름과 안개 막 이런 뜻이에요. 막 이런 자연물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타나면 아, 지금 화자가 자연 속 삶에 동화되고 있구나. 거의 자연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대립구도를 통해서 자, 나 작품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공명. 북이 공명이니까 맞지? 자, 북이 공명은 자연스럽게 세모해 주시면 되죠. 자, 북이 공명. 세속에서의 욕심이란 뜻이야. 세속에서의 욕심의 굴레에 묶여 10년을 분주하니 분주하다는 것은 바쁘게 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중요한 거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10년을 보냈다는 거야. 맞지? 자, 천장홍진. 천장은 천길이나 되는 홍진, 붉은 먼지라는 뜻이야. 진은 먼지 진짜야. 속세를 의미하는 표현이야. 알겠어? 붉은 홍진, 그러니까 천장홍진을 다 해석할 필요 없이 진이 있네? 이거 뭐야? 속세.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면 돼. 천장홍진, 천장이나 되는, 천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 때문에 속세에서의 붉은 먼지 때문에 검은 머리가 다 세웠다. 이 말은 뭐야? 10년 동안 속세에서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후딱 늙어버렸다라는 뜻이야. 자, 전원이 거치거든 송국을 누이 가꾸며. 전원은 뭘까요? 전원. 시골, 자연입니다. 자연.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리고 전원이 거치거든. 이거는 밑줄 쳐주시고 밖으로 꺼내보세요. 자, 전원이 거치거든. 자, 전원이 거치거든이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기거래에서 이번 수능 특강 기거래사에라는 그 시조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 바로 뭐냐면 시골이 풀이 많아져서 많은데 많이 자라 거칠다라는 뜻이야. 엥? 선생님, 시골에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시골이가 아니라 시골에죠. 시골에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거칠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시골에 왜 풀이 많이 자랐냐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이렇게 거치게 자라나고 제멋대로 자라나고 있는 풀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풀이 거칠어져 가고 있다 라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결국 무슨 의도야? 내가 가서 관리하겠다. 이 말이 최종적인 의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식의 관용적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거야. 맞아? 아, 전원이 거칠어져 가! 라고 당대 사람들이 이걸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던 표현들은 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전원 자연에 풀이 거칠어져 가고 있다. 가는구나. 내가 가야지. 내가 자연에 들어가야지. 뭐 이런 뜻이야. 자, 전원이 거칠거든 송국. 자, 소나무하고 국화죠. 소나무하고 국화. 이건 뭐 자연물이죠. 소나무하고 국화를 누가 가꾸며 자, 구맹이 식었건을 하그 원망 없을 소냐. 구맹 갈매기야 버타면서 살겠다는 약속 뭐겠어? 갑자기 갈매기 왜 나와? 자, 고민하지 마. 이게 동그라미냐 세모냐만 판단하면 돼. 뭐겠어? 동그라미예요. 자, 구맹이 식었거니 하기 원망 없겠느냐. 갈매기 이런 자연과의 약속이 지금 식어가고 있으니 이 그 자연물에 원망이 없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스스로 만들어낸 관념적인 원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 스스로 자연에 돌아가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지만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스스로 약간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아, 빨리 자연에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 벼슬기 세모. 자, 벼슬기 세모. 풍랑은 바람이에요. 맞죠? 벼슬길에 풍랑이 갑자기 일어난다. 풍랑이라는 표현은 보통 어떨 때 쓰냐면 풍랑이라는 것은 정치적 실현이 나타날 때 이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벼슬길에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니 어설픈 이내 몸은 죄는 어이 지었던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이러한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 죄를 짓고 유배지에 오게 되었다는 거야. 태평 시절 허물 얻어. 허물은 죄요. 죄를 얻어 버려진 몸. 버려졌다는 것은 유배지에 유배형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자, 머뭇거리고 돌아보며 미련둔들 어찌하리. 여기서 머뭇거리고 돌아보며 미련을 두는 대상은 뭡니까? 속세요, 자연이에요? 속세겠죠. 맞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는 속세, 그 미련을 가지지 않고 있어. 미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속세에 있는데 어떻게 자연에 미련을 가져? 자, 지금 미련을 가진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미 어때? 벼슬자리에서 버려진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자, 고향 옛집에 필마, 한 필의 말을 타고 돌아오니 적막한 황촌에 무너진 초가뿐이로다. 어때?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의 풍경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풍경, 맞지? 쓸쓸하고 외로운 풍경이겠죠. 이제와 나의 생에 이리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자, 원림, 높은 곳에, 숲을 높은 곳에 소당, 작은 정자를 지어내니, 자, 추녀와 창이 말끔한데 시야조차 넓을치고, 자, 이제 오랜만에 온 자연의 모습을 가꾸면서 이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을 시작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중략 이후에서는 이제 뭐 고칠 거 다 고치고, 뭐 풀 벨 거 다 베고, 뭐 그거 했겠죠. 자, 이제는 중략 이후부터는 보통은 이제 자연 속에서 풍류나 여유를 느끼는 삶이 나타날 겁니다. 온 산과 골짜기에 달빛이 밝았으니 돈대, 성곽 위, 전망대 위에 늙은 소나무는 가지를 셀만하다. 자, 성금발을 다시 걷고 깊은 밤에 앉았으니 동력 봉우리에 도준 달이 서녁 고개에 걸리도록 처만한간 답이 쥐어 잠자리에 쓰였으니 넋이 다 맑아진 꼬맨들이 일주소냐. 즉 한밤중에 맑은 달빛을 쐬고 있는데 달빛이 너무 맑고 깨끗해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맞죠? 자, 어와 이 맑은 경치 값이 있는 것이라면 적막히 닫은 문에 내 분으로 들어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감상하고 있는 경치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분수로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다 없다? 지불할 수 없다. 즉 나는 지금 어때? 프라이스리스한, 즉 값을 지불할 수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 너무 좋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유배가사에서 자연친화는 이를 악물고 그 자연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뭐겠어? 자기 합리화거든. 어찌됐건 간에 속세로부터 버려져가지고 자연 속에 짱 박히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팩트잖아. 그렇게 해서 짱 박히게 된 자연에 대해서 길을 쓰고 이를 악물고 정말 자연이 좋다라는 예찬을 보여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기는 어쩔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유배형에 처해져가지고 자연 속에 짱 박히게 된 건데 그러한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강호 가사를 썼던 사람들은 맞죠? 자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런 식의 예찬적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거지. 맞지? 난 솔직히 이거 보면 안쓰러워요. 맞죠? 어휴, 적당히 좀 하지 마 이러면서. 자, 23번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24번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전원에서 시골에서의 삶을 앞두고 느끼는 막막함이 아니죠. 맞나요? 막막함을 느끼진 않고요. 그 전에도 보면은 전원이 장무하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보면 그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자연 속에 돌아갈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5번의 기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바로 뭐예요? 자기가 즐기고 있는 이런 경치가 만약에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러한 경치를 값을 치러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분수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인식인 거죠. 맞나요? 없을 거라는 인식인데 자기의 처지로 인해 현재와 같은 즐거움을 늘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아쉬움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슨 법이 쓰였어? 서리법이 쓰였잖아. 여기서 서리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서는 바로 뭐야? 지금 풍경 이러한 자기의 분수로도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즐기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런 풍류의 정서,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지. 아쉬움이라는 정서가 개입될 만한 여지가 없다라는 거야. 됐어? 자, 24번, 25번 선택지 중에서 조금 판단이 애매했던 선택지 있나요? 표현도 괜찮고요. 참고로 24번의 2번 선택지에서 여관청 등의 장서금을 알리라는 말은 타지에서 관리로 일하는 동안이라는 진술은
지문에서 명백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평가원 유형의 문제에서는 이러한 진술조차 판단할 수 있는 배경 정보가 분명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려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에 적막한 황촌에 무너진 초가뿐인 고향에 그 원림 높은 곳에 소당을 새로 지었다는 것은 자, 전원 시골에서 자연에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지금 고향 자, 머뭇거리고 돌아보며 미련둔들 어이하리라는 부분에서 이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련을 이제 일부 보여주고 자연 속으로 밖에 자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화자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고향 옛집에 필마로 돌아오니라는 부분에서 자, 그리고 적막한 황촌에 무너진 초가뿐이도 모르다라는 것은 어때? 지금 자기가 오랜만에 돌아온 자연의 모습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 여유롭지 못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어때? 무슨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내 생에 이리하여 어이하리라는 식의 운명론적 태도를 보여주면서 내 삶이 그렇지 뭐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어때? 처음부터 다시 뚝딱뚝딱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원림 높은 곳에 작은 정자도 지어내고 자 그리고 창도 만들고 맞지? 뭐 여러 가지 보수 공사를 하면서 자연에서의 라이프를 시작하고 있죠. 어떤 게 판단하기 힘들어? 자연에서의 삶을 새로이 시작하려고 한다는 음. 게 기존에 원래 고향에 지은 게 있는데 새로이 시작한다는 표현이 예리하지 않았을까. 원래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건 너무 생각을 많이 한 거고요. 여기서 전원에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 해서 새롭다는 것은 원래 속세의 삶을 주로 살았잖아. 속세에서의 삶을 끝내고 새롭게 전원에서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단순하게 맞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 부분에서의 진술에서 자기가 원래 이렇게 원래 너의 말이 이제 성립하려면 원래 자연 속에서 살았다가 속세로 갔다가 다시 자연으로 오는 루턴 구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맞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원래 자연 속에서 살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거 정보에 대한 진술은 없어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백석의 수라, 그리고 지리산 뻐국새. 지리산 뻐국새가 연기였죠? 맞나요? 지리산 뻐국새. 지리산 뻐국새가 연기였는데, 여러분, 지리산 뻐국새라는 작품, 자, 어렵고, 어우, 현대시 다 잘했네. 어우, 오호, 오, 수고이. 뭐야, 다 맞았어? 자, 모든 친구들이 다 정답. 자, 선지에서 좀 애매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29번 정도? 29번 정도만 봅시다. 일단 2번. A가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 이동을 드러낸 것과 달리 B는 시선을 원경에 한정함으로써 시상을 반전시키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속어로 푸셨죠? 속어로. 맞나요? 속어로 푸셨는데 사실 1번, 3번, 4번은 단순한 그 정보 일치로 접근하는 거라서 속어하는데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5번 선택지가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맞죠? 2번하고 5번만 딱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2번에서 그 원경과 근경이라는 판단 기준값은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자주 나오는 거잖아. 원경이냐, 근경이냐. 자,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냐면 대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정보야. 그러니까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멀리 있냐, 가까이 있느냐라는 거잖아, 맞지? 즉, 화자가 이 원경과 근경은 화자가 관찰하는 시적 대상의 자, 위치의 변화. 화자가 관찰하는 시적 대상의 위치의 변화값에 관련된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해되니? 이 말은 뭐냐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제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은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눈앞에 있는 대상을 바라보다가 먼 곳에 있는 대상을 바라보는 거야. 맞지? 자, 눈앞 이런 표현이겠지. 예를 들어서 강을 건너고 있는 노루. 그리고 지리산. 강을 건너는 노루. 그리고 지리산. 잘 봐봐. 강을 건넌 노루. 그러니까 노루가 강을 건넌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만한 거리적 상황은 매우 가깝다라는 거죠. 보통 50m 안에 있어야지 강을 건넌 노루의 모습을 상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산은 어때요? 산? 그러니까 지리산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산이라고 했을 때 그 산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면 산과 거리감이 매우 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우리가 산 꼭대기를 지리산 정상이라고 확실하게 표현을 해줄게. 자, 산 꼭대기를 이제 관찰할 수 있으려면은 웬만큼의 거리감에서는 산 꼭대기를 볼 수가 없어. 산 근처에 있으면 볼 수가 없다고. 보통 산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어야지 산 그 정상이 보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가까이 있는 대상을 묘사했다가 멀리 있는 대상을 묘사한다거나, 맞지? 또는 눈앞에 작은 새가 멀리 날아간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가까이 있는 대상과 멀리 있는 대상을 각각 서술을 하는 경우에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 이동하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제 시선 이동하는 거야. 반대가 되면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 이동을 하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작은 새라는 동일한 대상인데 이 동일한 대상이 위치 이동을 하는 거야. 가까이 있다가 먼 곳으로. 이해되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적 대상의 위치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 거야. 가까운 시적 대상을 보다가 멀리 있는 시적 대상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같은 시적 대상인데 이 시적 대상이 가까이 있다가 먼 곳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맞지? 자, 이게 이제 근경에서 원경으로 변하는 시점에 관련된 진술이라는 정보죠. 맞나요? 원경에서 근경은 이제 바꾸면 되는 거야. 맞지? 먼 청운사, 청로로 눈에 도는 구름, 이런 표현은 반대로 원경에서 근경이지. 왜? 먼 청운사에서 먼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청운사는 멀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근데 청로로 눈에 도는 구름이라는 것은 청로로 눈가에 있는 구름의 이미지는 청로로와 엄청난 가까운 거리감이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는 표현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 식의 표현은 반대로 이제 원경에서 근경인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뻐꾸기라는 시적 대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적 대상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 시적 대상인 뻐꾸기가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제 시선이 이동되려면 가까이서 있는 뻐꾸기가 어때? 멀리 날아갔다, 이런 식의 표현이 써야지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 이동이 나타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B는 시선을 원경에 한정하는 것은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맞죠? 근데 시상을 반전시키고 있다? 반전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5번은 왜 맞을까요? BC2에서 점점 더 높은 공간이 제시되면서 공간의 수직적 높이와 시상의 심화 과정이 서로 대응되고 있다. 자, 이 진술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제가 일부러 설명하기 위해서. 자, 봐봐. 이 지리산 뻐꾹새는 연계 작품이기 때문에 맞지? 추가적인 설명을 해볼게. 자, 지금 지리산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지리산 하, 중, 밑에서 중, 에서 다시 화에서 중으로 갔다가 다시 이게 섬진강으로 갔다가 다시 지리산 하로 다시 돌아오거든. 지리산 하.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보자. BCE에서 점점 더 높은 공간이 제시된다라고 했을 때, B에서 C로 가면서 점점 더 높은 공간이 제시되는 건 맞지? 지리산 하에서 중으로. 맞지? 이것은 하나 중이라는 표현만 인식을 하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어. 근데 C하고 E에서는 어때? 점점 더 높은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 다시 하로 내려왔으니까. 근데 그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야. 고도의 개념이 아니라고. 이것을 단순히 고도의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기서는 시상이, 자, 이런 거야.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돼. 자, 시상의 흐름. 자, X축은 시상의 흐름이고, Y축은 정서. 자, Y축은 정서라고 봤을 때, 이 작품에서 나타난 시상의 흐름에 따른 정서의 값은, 맞죠?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서는 바로 민중들의 한의 정서거든.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의 정서. 이 한의 정서가 한 마리의 뻐꾸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뻐꾸기가 지금 때로 울면서, 맞지? 민중들의 한이 고조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때? 그 한 마리의 뻐꾹새의 울음으로 시작됐던 한 민중의 억울함은 우리 민족 전체의 공통적인 억울함의 정서로 확장이 되며 계속 커지다가 이제 섬진강이라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으로 이 한의 정서가 변주 한번 됐다가 다시 어때? 지리산 하로 오면서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라는 표현에서 이 한의 정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정점을 찍고 있는데, 자, 이 울음으로 시작됐던 한의 정서는 섬진강으로 변주됐다가 다시 철쭉꽃밭의 붉은 이미지로 승화가 되거든요. 화자는 이 지리산 입구 초입에 펼쳐져 있는 붉은색 철쭉꽃밭을 바라보면서 이 철쭉꽃밭이 이렇게 불에 타도록 붉은 이유는 민중들의 한이 서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시상을 출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철쭉꽃밭이 붉은 한의 정서가 가득할 수밖에 없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뻐꾹새를 상정을 하는 거지. 아, 뻐꾹새 한 마리가 울음을 울고 그 울음을 울었던 뻐꾹새의 울음소리가 집단으로 확장이 되고, 집단으로 확장되는 그 울음이 이제 섬진강의 그 물줄기가 되어서 역사를 바꾸는 힘으로 작용을 했고, 그러한 것이 지금 남은 한이 지금 철쭉꽃밭에 모여가지고 붉은 빛으로 승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공간의 수직적 높이와 시상의 심화 과정이 서로 대응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자, 시상의 심화 과정이라는 부분은 바로 어떠한 지점? 그렇지. 여기서 작품에서 나오는 정서를 말하는 거야. 정서를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에서 중으로 가면서 고도가 증가하면서 어때? 고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뭐 정서의 깊이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정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어.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서, 그리고 섬진강에서 여기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고도가 이렇게 높아진다, 뭐 이런 식의 개념과, 그리고 정서가 점점점 고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켰는데, 사실 고도는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이 이것만 잘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백석의 수라, 뭐 어렵지 않았죠. 자, 넘어갑시다. 자, 31번에서 34 고전소설. 전체적으로 뒷부분 정답률이 나쁘지 않네요. 자, 빠르게 해설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엄매는 해설 따로 하지 않고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질답 받으러 나올 건데, 이감과 한수 특강 신청하셨던 분들 일요일 날 제가 불러가지고 이제 개별 상담을 진행할게요. 지금까지 풀었던 거 오답노트 잘 정리하고 계세요. 알겠죠? 제가 오답노트 드렸죠? 그 오답노트 드린 거에 지금까지 이제 봤던 모의고사 성적 기록 이렇게 쭉 해주시고,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일요일 날 각자 불러가지고 상담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핀포인트로 좀 진단을 좀 해드리고,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평 준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그때 엄매 질문 따로 하실 분들은 그때 엄매 질문 몰아서 하세요. 알겠죠? 이번 일요일 날 안 되면은 다 토요일 날 되니? 그럼 토요일 날 내가 부를게. 알겠지? 그럼 너 내일까지 오답노트 정리, 그 토요일 날까지 오답노트 정리 끝내야 돼. 알겠어? 자, 31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작중의 상황적 배경이 개괄적으로 러프하게 제시되어 있다. 자, 이건 서술자의 서술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데, 자, 이 첫 부분이에요. 차설부터 시작하는 부분 있죠. 차설. 차설로 시작하는 그 작품의 첫 부분. 이게 상황적 배경이 대략적으로 서술자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죠. 맞나요? 작품의 시작 부분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2번 독백적 발화를 통해서 인물의 생각이 표출되고 있다. 자, 독백적 발화를 통해서 인물의 생각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독백적 발화에 통해서 인물의 생각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중략 바로 윗부분 있죠. 자, 중략 바로 윗부분에 보시면 임금이 내린 냉수를, 맞지? 운하기가 원샷하고, 임금이 냉수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깨닫고 독백적 발화를 내뱉는 부분 있죠. 꿈보다 해몽이죠, 거의. 맞아요. 임금은 그냥 냉수를 한 잔 줬을 뿐인데, 맞지? 이런 의도를 깨닫고, 맞지? 자, 3번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대화를 통해서 인물들 간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은 아직 그 중략 이전에 간신들 있죠. 삼간신들이 숙청당하기 전 이 새끼들이 존나 까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전황.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옥소 있죠. 그 주인공이 이제 옥소를 불고, 그 피리를 불고 난 나비 효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어? 주인공의 과거 부인이 그 지금 궁녀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 궁녀가 그 소리를 듣고 어때? 옛 추억에 젖어가지고 이제 감정 표출하다가 걸려가지고 구구절절 과거 사건을 막 말하고 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궁녀의 발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옥소전 되게 심플한 소설이라서, 맞죠? 3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사람의 횡포 때문에 고립된 아랫사람의 무력한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서 횡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삼간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간신의 횡포 때문에 고립된 아랫사람들의 무력한 모습, 이때 이제 주인공이 이 삼간신보다는 아랫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인공이 딱히 고립돼서 자기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2번 한 나라의 위기가 다른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한 나라의 위기, 즉 그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신라고요, 맞죠? 이 신라라는 그 주인공이 살고 있는 나라의 옆 나라는 이제 중국 송나라였는데, 그 송나라에서는 지금 송나라의 외적의 침입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송나라 사람들이 지금 신라의 헬프를 요청하는 그 상황이 중간에 나오고 있었잖아. 근데 그 송나라의 위기가 이웃나라인 신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자, 3번 한 인물이 품고 있던 고민이 다른 인물에 의해서 해결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한 인물이 품고 있던 고민은 여기서 이 인물은 누구라고 볼 수가 있을까? 고민을 품고 있던 인물은 누굴까? 누구로 판단하고 접근해야 돼요? 왕이 품고 있던 고민이 다른 인물. 그럼 다른 인물 누구? 공주죠, 공주. 맞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왕이 품고 있던 고민이 있었어. 왜냐면 운학을 이제 부마로 맞아들이려고 했는데 운학이 계속 튕겼잖아. 맞지? 계속 튕기다가 마지못해서 중략 이후 부분 보면은 이제 운학이 마지못해서 황제가 자기를 이제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자, 그
결정에 따르고 이제 황제 사위가 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마침 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중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듣자 하니 이운학이라는 애가 있는 것 같은데 걔 좀 빌려주세요. 막 이런 내용. 콕 집어서 운학이 좀 빌려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가 왔잖아. 그래서 왕이 딱 그걸 보고 아 지금 운학이 지금 내 사위로 삼아야 되는데 결혼식 끝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안 보낼 수가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운학이는 뭐래? 아 제가 그냥 전쟁 나가서 그냥 빨리 쓸어버리고 오겠습니다 이랬는데 왕은 운학이를 아끼고 지금 자기 딸과의 결혼식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출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서 이제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은하기가 에라 모르겠다 이제 옥소 피리나 이제 피리를 이렇게 불고 있었는데 그 피리 소리를 듣고 공주가 그 피리 소리를 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가지고 왕에게 그 피리 소리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니까 왕이 아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아 그렇다면 이제 그 은하기의 뜻을 알겠다 은하기의 뜻을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왕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 해결됐다라는 그 암시가 나타나고 있죠. 자, 4번은 한 인물과 남성 인물과의 그 결연, 관계가 맺어짐에 있어서 신분 차이를 중시하지 않는 여성 인물의 인식이 드러난다. 뭐 공주가 이제 운하기와 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신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은 뭐 운하기가 그렇게 낮은 신분도 아니고요, 맞죠? 자,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인물의 태도가 그가 엄벌에 처해지는 원인이 되었음을 드러난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인물. 그럼 죄를 저질렀다라는 건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빌런이란 뜻이고 그 빌런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삼간신이란 뜻인데 근데 삼간신은 어때? 별다른 과정 없이 바로 그냥 중략 이후에 보면은 별다른 과정 없이 바로 그냥 참수가 되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33번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이제 순서대로 파악하셨으면 되는데, 운학은 새 권신의 처형 이후 남은 간신들을 짬처리하기 위해서 부모와 간택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건 아니고, 왕이 거듭된 청으로 인해서, 아, 제발 좀 해줘. 막 이런 식으로 거듭된 청을 마지못해서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었죠. 자, 그리고 34번. 자, 냉수죠. 기억은 왕이 운학에게 하사한 거 맞죠? 자신의 속마음을 전했다는 점. 그렇죠. 운학이 그 뜻을 정확히 해석을 했으니까. 자, 2번. 냉수는 운학이 권신들이 처단하도록 나서도록 하는 계기를. 그렇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줬구나. 지금 윗물이 맑지 않으니까 나한테 그 윗물 청소를 맡기는 거구나. 오케이, 좋았어. 내가 처리하지. 중략 이후에 그러한 처리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죠, 서사가. 니은은 송나라 파병에 관련된 일로 화제가 전환되는 계기를. 그렇지. 지금 막 그 운학이 결혼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송나라의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되게 되어져. 자, 3번. 냉수는 왕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운학의 지혜로움 드러내고 있고 디귿은 운학의 마음을 읽어내는 공주의 비범함. 그렇죠. 운학이는 피리만 불었을 뿐인데 그 피리의 의미를 곡조를 다 해석을 해가지고 왕에게 전달을 해주죠. 자, 4번. 니은은 송나라의 요청을 받은 상황과 결부하여 운학을 아끼는 왕의 마음. 여기까지는 맞는데 디귿은 출전 앞둔 상황과 결부하여 왕을 걱정하는 운학의 충심. 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전쟁에 나가고 싶은데 왕이 만류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피리 분 거죠. 맞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엄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공지사항은 마지막 4주차 이감 강의는 월요일 날 18시 30분 장소는 705 예정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